만이죠? 오랜만. 마지막 저희 본 게 3년 반. 방송에서 언제였죠? 2021년 당대표 당선되고가 당선이 마지막이 그럼 4년이지. 4년이다. 4년. 오늘 이게 급작스럽게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구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회사에서 야 그 대구에서 방송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이준석 선생님한테 어제 약속 취소하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그래서 3년 만에 저희가 또 저희가 저랑 유재현 선생님은 또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이 또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저희가 만나고 있기가 어려워서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 이런 기회가 돼서 어떻게든 대구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3년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파란만장한 그 과정이 있었고, 네, 뭐 신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뇌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좀 어른이 됐다는 평가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바뀐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변한 거지. 바뀌었다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네. 근데 그때만 해도 30대가 2명이었는데 네. 이제 다 40대가 하하하. 돼가지고. 나 50대야. 네, 50대 되셨어요? 나 50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약간 저품질의 방송을 기대하셨다면 오늘 조금 죄송해요. 저희가 이 나이가 또 40대라서 중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혼란 속에 지금 당 전체가 이제 혼란 속에 있는데 대구에 오늘 딱히 오신 이유가 방금 전에 과천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 마치고 원래 예정됐던 게 먼저 대구로 가가지고 혼란스러운 어떻든 그 대구 시민들 한 6개월 동안 지금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보고 또 인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부터 하게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발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3년 동안 윤석열 아직 사랑하시나요? 그런 험한 질문을. 네. 어떻게 지냈어요? 나뭐 그냥 다들 속 썩지 않았나? 그냥 다 속 썩는 기간이었고 네.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시작부터 시작됐고 네. 뭐 그랬잖아요. 최근에 지금까지. 이제 화제가 약간 됐던 게 인터넷상에서 어, 그 이준석 뽑을란다라는 글을 올리셨다가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 밑에다가 이제 이모티콘을 붙이는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거기 본인도 또 댓글 달았잖아요.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40대 되니까 조금 스윗함이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는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라는 분이 왜 대선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분이 대선에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신문이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게 과연 대구 그리고 또 경북 그다음에 이쪽 남부 지방에서 어떤 또 혁신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왜 대통령 출마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는 대한민국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정치 위기가 최근에 심화된 것도 있지만 뭐 경제 위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은 그 위기를 직격으로 맞게 생겼다. 지금 뭐 대구에 있는 국가 산단들, 네. 대구 경북에 있는 국가 산단들,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곳에 있는 공장들이 뭐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사실 구미나 포항이 서서히 타격을 입으면은 그 다음에 소비 도시인 대구까지 타격이 올 것이고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구 경북민들이 과거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정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시대가 한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 워낙 이제 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은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가장 핵심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게 어떤 거라도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 동맹 같은 것들, 한미 동맹을 우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미국이 변했어요. 미국이 어느 정도 자국 우선주의 또는 고립주의를 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대한민국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좀 올드한 보수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무조건 우리의 제조지은으로 떠받들어야 되는 나라다. 뭐 이런 정도의 관점만 가지고 가는 것도 국제 질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다못해 미국과 캐나다도 요즘 긴장 관계인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 이거는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랑 우린 제조업 경쟁을 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저런 식으로 뭐 사람을 뭐 많이 투자하든 아니면은 자본을 투자하든 규제를 없애든 해가지고
산업 진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다. 이공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자들 나와가지고 공약 낸다는 것이 뭐 100조 투자하겠다, 200조 투자하겠다. 누가 못해요 그런 얘기.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오히려 100조 딱 이렇게 딱 칸막이 쳐가지고 예산이라고 넣어놓으면은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이 100조 써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들 엉뚱한 사업 아이템 들고 오면은 돈 주고 이런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 주도 산업 진흥책 이런 걸 문제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제 좀 옛날 향수로 돌아봐서 그 챗GPT에다 제가 네. 2만 원 내는 거 말고 공짜로 하는 거로 이준석 공약 좀 알려줘 했더니 챗GPT가 잘 모르더라고. 학습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준석이 얘기를 발화를 하면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싸우고 쌈박질하고 사람들끼리 많이 싸움이 붙었는데 최근의 대선 기간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오지 않고 근데 이준석이 왜 튀어오르지 않느냐라는 약간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이준석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 현재는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바뀌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딱 그냥 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뭐 세대별로 켜켜이 쌓여왔던 거 한 번에 이게 이제 예전처럼 조금 바꾸는 걸로는 지금 불가능한 시대가 와 있어요.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뭐 중국에 물건 팔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시절은 지났다. 그 시절까지는 뭐 사실 정치가 좀 혼란스러워도 정치의 선택을 잘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발전한 단계에 있었다면은 지금 선택 잘못하면 이제 나락가는 곡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먼저 지금 뭐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하나씩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재가 유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인재 중심의 그리고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공약 냈던 것들을 보면은 하다못해 노동에 대해서도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과도하게 올려놔가지고 결국 산업 중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변화도 필요하고 규제 같은 것도 지금까지 뭐 샌드박스니 뭐니 해서 여러 얘기 있었는데 그 정도 속도 가지고는 안 된다. 기준국가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IT 기업이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명하게 규제를 해제해버리는 방법론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강조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개인에게는 도전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는 아마 그런 변화가 주축이 되는 그런 비전을 보이려고 합니다. 가게는요? 기업 가게 뭐 정보가 있다고 하면 가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안에서 경쟁이 좀 심화돼 가지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기회가 더 열릴 거라시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가게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뭐 가게의 소득 또는 가게 소득 중에서도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최근에 돈 쓰러 나갈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영업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을 삼겠다.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처럼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월급 받고 봉급 받으면은 거기서 세금 까고 그 다음에 준조세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까고 교육비 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까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 각 단계별로 조금씩 우리가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뭐 소득세 기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이제 설정돼 가지고 퍼센티지가 이제 뭐 1,200만 원, 4,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8,800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1억 5천, 3억 이런 데 갈 때마다 10% 넘게 오르는 거죠. 오르는데 사실 8,800이라는 게 굉장한 고소득자로 4,600과 8,800 구간이 굉장히 고소득자로 있었던 시기가 벌써 몇십 년 전일 텐데 그 세율을 유지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 된 만큼도 그 세율이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봉급생활자들 입장에서는 한계 근로 의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조금의 소득을 더 얻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8,800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잔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의 3분의 1은 무조건 세금을 우선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준조세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 의욕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구간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죠. 그 20대, 30대는 이준석 씨를 많이 좋아하나요? 20대, 30대 지지율이 우리 많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3, 40대는 어때요? 40대부터 이제 흔들리는 것이고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갔다 왔잖아. 네.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뭐 잘 알지만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약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준석이 좋다 싫다이잖아요. 그냥 계엄 때문에 계엄 문제 그래서 뭐 내란이라 표현하지만은 내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거기에 모든 걸 경도돼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받았어요. 이준석은 이제 20, 30대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고민을 하는데 40, 50대는 어떤 전략적인 방향? 그러니까 40, 50대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50대가 왔어. 아직 뭐 아이는 없지만 어떤 고민을 그러니까 50대가 하고 있는지.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 문제에서 가장 가처분 소득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올라서요.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도 그 이자율 오른 다음에 그 모기지 50만 원씩 57만 원씩 더 내거든요. 저는 이자 때문에요. 네. 저는 3억 대출을 받고 모기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자율이 오르니까 57만 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은 우리 세대는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됐건 모순 대출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쓰는 게 소비를 하는 여력보다는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나머지 또 인생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빚이 작아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지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고 우리 앞에 세대들 그러니까 일산과 그 분당 그때 분양받았던 세대들은 그냥 빚이 그냥 자동적으로 갚는 것 플러스 작아졌는데 우리 세대는 지금 마지막 이제 조금 남아 있다고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40, 50대의 고통이 이준석은 알고 있는 거. 40, 50대 가장 큰 방금 고통을 말해줬던 내용 같은 거 주담대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프레시팔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50대야. 아기가 있어. 애가 초등학교를 갔어. 그래 내가 한 500쯤 벌어. 그럼 맨 처음에 소득세가 나가잖아요. 소득세 구간이 너무 높아. 그럼 그걸 어떻게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당연히 구단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간 조정을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 최저임금처럼 결정하는 위원회 같은 걸 두고 좀 정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 이제 올 텐데 그러면 소득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일률로 얼마 이상 명목소득이 얼마 이상이면은 그렇게 끊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거를 뭐 전체에 100분위로 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도입돼야 될 거로 보이고 그걸 산정하는 위원회 같은 걸 따로 둬야겠지. 그리고 이제 내가 또 50대, 40, 50대 입장에서 하나 얘기하면 우리 이제 나이가 50대 가까이 오면 노동소득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소득도 뭐 주식이 됐건 임대료가 됐든 보는데 그런 자산소득도 리버리지를 땡겨서 자산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공실률 같은 거 벌어지면 그러니까 특히 상가 요새 이제 그 생수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해서 리버리지를 땡긴 것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게 삶의 위기를 느낀다고.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기본적으로 둘을 믹싱을 하는 게 소득으로 구상했었던 중산층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아까 자산에 대한 문제도 사실 정치를 상계동에서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본인의 자산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막혀버렸거든요. 그것도 뚫어내는 게 한 가지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하면서 여기는 주거용 부동산은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상업용은 그냥 거의 폭망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면은. 사람들이 상가 많이 있잖아요.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도하게 많고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동탄의 특성상 쿠팡과 CJ의 활용률이 제일 높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 공실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게 나이 한 40대 50대쯤 되는 사람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 상가를 동탄역 앞에 분양받으면 실제 한 10억까지 내고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3년째 공실, 4년째 공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목상으로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으로 장부상에 잡히지만은 실제 캐시플로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로 3, 4년을 보낸 것이고 그 보유세랑 그리고 관리비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 우리가 선대위 차원에서 내려고 하는 것이 2년 정도 임대가 되지 않은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2년 정도 없었던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그 보유세라든지 감면해주는 이런 것들 좀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아니면 양도세 같은 걸 많이 감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되게 실질적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 상가를 리버리지로 땡겼는데 임대료가를 낮춰야 되는데 임대료를 낮추면 리버리지가 줄어서 그걸 못 내려. 이자를 못 갚는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금이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 상가가 10억짜리로 평가를 하고 리버리지를 땡겼는데 월세가 줄어들면 상가 가치가 줄어들어서 원금 상한을 세게 들어가니까 임대료를 못 내려. 그러니까 계속 공실이 나는 거죠. 우리가 동탄에 선거사무소 썼던 곳이 원래 보니까 선거사무소 그 주인분이 나보다 한두 살 정도 더 어린 분인데 86년, 80년생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에 사는 분인데 동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단기로 쓴다고 하니까 좀 싸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여기 운이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로 써볼까 하고 했더니만은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실제 우리에게 선거 사무실 단기로 줬던 것보다 한 두세 배 많은 금액을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또 못 들어가지. 그래서 거기는 아직 이제 공시로 남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냐면 청년 세대도 임대료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공실은 싸게라도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금융 정책과 시장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다 망해. 청년도 싸게 임대를 못 들어가고 건물주도 시장 적정 가격에 내놓지 못하고 그냥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메탈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었던 지난 30년은 기다리면 오른다. 와.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기다리면 안 와.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더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은 가치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 그러면 은행들이 폭탄 맞지. 자, 다시 원트랙으로 돌아와서 50대 내가 500을 벌었어. 세금을 가져갔어. 그러면 이준석의 세상에서는 그 세금 뭐 이 소득세 조율을 해서 어쨌든 그 구간을 다시 재설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회보험료 입장에서는 지금 연금 개혁이라고 했던 거 우리 입장에서는 9에서 13으로 연금 보험료를 올라가는 거 자체를 우선 반대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건강보험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 우리 구연금이랑 신연금 분리해가지고 사실 구연금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기성세대가 지금 연금 받아가기 시작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조세 투입을 시작해야 된다. 실제 KDI에서 연구한 거 보면은 지금 연금 제도를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하면은 한 600조 원 정도 빵꾸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있는데 그럼 그 600조 원을 사실 뭐 국채라고 생각하면은 1년에 한 10조에서 20조 정도는 그걸 메꾼다고 생각하고 이제 메꾸는 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하지 않으면은 2090년 됐을 때 국민연금 적자가 2경원 정도 된다는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2경원이면은 2천조 돈이 2만 조거든. 그럼 그때 국가 파산이니까 이거는 연금 구조를 둘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건강보험료도 사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펑크나기 시작한 거. 이 방만한 건강보험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가만히 놔두면 건강보험료도 지금 한 내년 이후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위 그냥 우리 봤을 때 나이롱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규제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저희가 통계 한번 뽑아봤더니만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6회 이상 병원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수천 명 있어요. 1년에. 예. 그리고 120회 이상 병원 가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120회 정도 이상 병원을 어떤 질병이든지 뭐 다니신다고 한다면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투석같이 주기적인 치료 받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게 아니면 진짜 감기로 120일 다니신다 그러면은 근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봐야 되는 게 여기 많이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외국인 건강보험 이런 건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통계만 냉정하게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대부분이라 가지고 의외로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가 되게 많아요. 예. 일부 중국인 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큰 수술 받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령층 중에서
건강보험에 있어서 굉장히 과도한 어떤 의료 쇼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병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고 또 우리가 냉철하게 의료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그런 이거 표 조심하셔야 돼요. 수급 대상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어딘지 뭐 내가 명시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신중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사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내가 좀 지켜본 게 축출당하셨나요? 뭐 에스테틱 테라피의 그런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그냥 그렇게 실어가는 거야 병원에. 그리고 그걸 또 건강보험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80%를 뭐 했으냐면 만성질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 받으면 뭐 고지혈증 나오고 뭐 나와서 계속 몇 달씩마다 이렇게 의료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전체 83조 건강보험 중에 80% 83조가 그냥 병원에서 처방전 나가고 약 처방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 건강보험 갔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아까 말한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성질환 테라피에 최적화된 의료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을 그냥 단돈 몇천 원 내면은 집 앞에 걸어가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잡혀버린 것이고 저는 그래가지고 의료 서비스 자체가 그 박리담형으로 간 것 자체가 개원이들 중심으로 개원병원 중심으로 그렇게 잡힌 것 자체가 국민들이 약간 오개념이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50대가 500을 벌어서 이제 일부를 까고 소득세로 내고 그 다음에 사대보험 어쩌고 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주담대는 뭐. 주담대에 대해서 이제 대출 뭐 정책이 나왔어요. 이자만 내면 이 가계 대출 나왔는데 가계부채줄이자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억 이하잖아요. 합산 부부 1억 이하 그다음에 1주택 10억 원 3년 거치 이거를 다 내고 나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50대는 나 이제 애 다 키웠으니까 뭐 어쨌든 뭐 이 거치 기간을 받을 수도 없을 거고 나 500 벌고 있으니까 이미 와이프랑 같이 합치면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럼 그다음 교육비잖아요. 우리가 거치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보면 거치라는 게 사실 옛날에 10년 거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없어졌지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거치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10년 뒤에 그럼 진짜 그 이자를 원금을 갚을 거란 기대가 있어 10년 거치해놓은 게 아니라 그 10년 사이에 또 다시 이제 집을 갈아타면은 다시 이 거치 기간이 갱신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집값이 안정되거나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는 거치 기간만 이자만 내면서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라 주택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설계된 것인데 그게 이제 거치가 없어지니까 사실 굉장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아니 당장 동탈 가면 4, 5억씩 빚내 가지고 이제 집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 300씩 그냥 원리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장 이것만 거치 기간을 3년 그리고 아이 하나당 2년씩 늘려줘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각자 생기는 거니까 이게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되게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1주택자가 집을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 양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 정책팀 논의했던 것이 동일 권역 또는 동일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주택을 이전한다 얼마 지정한 기간 내에 그럼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일정 부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그 뭐랄까요 엣지 케이스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단일이 기초자치단체로 잡자고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은퇴하고서 난 이제 강북 가서 살 건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기초자치단체면 구 단위인데 그럼 예를 들어 강남 내에서도 이 격차가 되게 심하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갈아타는 데 있어가지고 양도세 면제책이나 이런 것들 줬을 때 섣불리 줬을 때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그 오히려 청담이나 압구정이나 이런 데 있는 집에 대해서 매도 혜택이 엄청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압구정에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1단계에서 먼저 강남에 제일 싼 곳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또 팔고 튀면은 그거는 양도세 절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 약간 지금 그래도 좀 많은 고민이 그 필요한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도 또 50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설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성장하고 자산 가치가 불어날 거라는 전제를 깔고 모두가 다 했는데 부동산 불패를 믿고 한 거지 다들. 근데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부채라고 했었던 게 지금 완전 부채가 아니에요. 리버리지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이거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네. 어?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저는 지금 아직도 정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노후 얘기를 할 때도 노후는 두 축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산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게 우리 세대의 기본 자세예요. 네. 국가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점점 뭐냐면 내가 리버리지를 땡겨서 자산 형성을 하던 것들이 숨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다들 국가를 바라보고 정치인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포퓰리즘으로 나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조금 전에 이 후보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국민연금 구조가 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설계가 개인이 인생 설계를 하는 거 그리고 국가가 재정 설계를 하는 거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성장을 할 수 없는 걸 전제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거 다시 성장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럼 성장 동력을 무엇을 삼을지.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에서 국가의 방향을 저성장을 기조로 모든 걸 재설계한다라는 방향을 명시하는 후보도 명확히 보이지 않고 고성장으로 뚫어내자. 일산에 처음에 1억짜리 아파트가 5억, 10억 되니까 그때 받았던 대출 처음에는 5천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냐. 다시 성장을 도모할 건지 다시 저성장 국가의 기조를 맞춰서 재설계할 건지 이 큰 틀에서의 두 비전은 확실히 명확하게 대선 후보들이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 후보한테 기대가 큰 게 최소한 개념이 잡혀 있다는 거지. 어떤 개념이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 예. 정책 나오는 게서 대출 거치라든지 실제로 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포퓰리즘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계산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큰 틀에서 이제 그 경제 한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기를 트는 거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 사람이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 이런 거라 보는데 그럼 제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 댐을 어디 쌓고 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는 게 원칙인데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 가방에 물통 같은 걸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25만 원짜리 물통을.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게 이게 경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 이걸로 큰 물줄기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아있기 위해 가지고 물통 하나 주는 정도. 근데 지금 되게 안타까워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야 난 너한테 25만 원을 줄게. 그리고 호텔에다가 뭐 호텔이 10만 원을 주면 호텔이 돌아가고 나중에 뭐 어차피 돈 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이재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아 이재명이 저런 정책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되는데 이준석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요즘 안 튀어나온다는 문제를 돈 주겠다는 게 워낙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머니에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 이재명처럼 퍼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네. 미래 세대에 부담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가 아마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열거한 것들보다도 한참 더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지역별로 너무 사정이 다르고 당장이 대구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거는 도대체 저 대구역 앞에 지어지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 미분양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일 텐데 사실 이거는 임대사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어떤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한편으로는 대구에도 보면은 중산층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신축 주거시설이 필요한데 그건 임대사업자를 다량 확보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업이 그런 임대사업자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러 가지의 부동산 관련 펀드나 리츠 이런 것들이 생기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이런 잉여주택이라는 것들을 매입하는 것을 좀 허용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규제 문제가 나오면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다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다 풀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스위스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야 우리 중립국 하는데 뭐 옆에서 뭐 산골짜기에 뭐 공장 세울 것도 아니고 뭐 하냐 그러면 은행 규제 다 풀자 그게 스위스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긴 하지만은 규제 다 풀고 전 세계 어떤 돈이든 더러운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빨간 돈이든 파란 돈이든 다 모아야 된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면 그 위기를 못 건넜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어떤 특혜를 줄지에 대해 가지고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미분양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돌출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관련해 아니면 뭐 평론가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있지 않아? 그 작은 것들 지적하면서 희열을 느낄 시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큰 주기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500만 원 다시 500만 원의 가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내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교육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에서 저희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네. 어지간하면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지금 무슨 문제가 큰 틀에서 보면 무슨 문제냐면은 계속 한 10년, 20년 동안 이 교원단체, 전교조 이런 곳에서 주장한 것 때문에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한테 지식과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 마음의 상처 안 받게 하는 것인지가 약간 혼재되어 있어요. 경쟁심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계속 뭐 경쟁을 완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위화감 조성하지 말아라, 낙인 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가 자체를 못해요 이제는. 학생이 공부를 했을 때 너 수준이 어느 정도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위화감이고 낙인이라고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학생은 깜깜이 상태로 결국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그러니까 때까지 이제 쭉 가는 시험을 거고. 보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교육을 안 시키고는 이 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가진 게 휴먼 캐피털이어야 되는데 휴먼 캐피털 면에서 교육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네. 이거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아까 과학기술 패권경제, 중국이랑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학력평가 지금 결과를 보면요. 이미 뭐 핀란드는 둘째치고 싱가포르, 대만, 중국의 주요 도시 이런 데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예, 피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수치를 보면은. 근데 무슨 인재 경쟁을 한다는 건지 그런 의미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시험을 다시 복원시킨 시험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과거 경쟁주의 교육관을 조금 도입해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미국에서도 부시나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공교육 진흥책을 켤 때 낙오 방지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제고사 같은 걸 좀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나 학교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낙오 방지 또는 학력 증진,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뭐 위화감과 낙오 때문에 이런 거 시험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벗어나야 되는 것인 게 자, 우리가 항상 뭐 조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심상정도 그렇고 항상 그분들의 위선을 얘기할 때 왜 자기 자식들은 키울 때 대안학교 뭐 비싼 데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집 애들은 전부 다 가재붕어 개구리 만드느냐 가붕개 가붕개 이론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용이 되게 만들겠다는 게 교육의 취지여야 되는 거지. 야 니네 가붕개가 되어도 니네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이거야말로 선동이거든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AI나 로봇이 생긴 이런 상황 속에서 용이 되던가 아니면 도태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용이. 왜냐하면 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로봇이나 AI 생산성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붕개는 생산성이 로봇이나 AI보다 미치면은 가붕개는 그냥 배급에 먹고 의존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좌파식 교육관에서 가붕개도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는 뻥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막으면 안 된다. 위화감이라는 거는 어릴 때 어떤 중학교 때 아이고 내가 방정식이 몰라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왔네 애들한테 부끄럽다 이런 게 위화감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가지고 일자리도 갖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위화감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수학 안 배우고 좀 이렇게 놀았던 것 때문에 일자리를 못 갖게 되고 계속 뒤처지게 되면 그게 위화감이에요. 평생 위화감인데 자꾸 위화감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전직 좌파로서 애들이 행복학교, 행복이란 얘기를 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이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들 할 때 교육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이 하나 있어요. 썸머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썸머힐. 그 애들을 행복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막 이러는 그 영국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 신자파 운동. 저는 간단하게 봐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얘기했잖아요. 노동 생산성 앤드 스템 교육. 당연하죠. 하나는 행복 추구 썸머힐 방식의 좌파 교육.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잡아먹고 있는 거고 스템 교육,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 티어를 정확히 둬야죠. 그 사람의 실력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30대 비숙련 노동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동 숙련성이 시간이 지나도 안 올라가는 직업들을 선택해요. 이러면 나라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결국에는 그 최저임금에 이제 선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 웬만한 아까 말했던 성장형 직업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서 어떤 기능직이나 아니면 기술직을 가게 되면은 그래도 손재주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형 직업인데 지금 그것의 임금과 예를 들어서 단순 그냥 아르바이트식 일자리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은
사실 지금은 편해가지고 이쪽을 선택하지만 나중에 숙련도가 오를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이 영원히 여기 고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30대 초중반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노동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뭘 갖고 우리가 나중에 과학기술 패권 경제를 돌파할 거냐. 걱정이 많죠.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정책기 하니까 괜찮네 보니까요. 아니 예전에 프레시파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도 없고 네. 골방에서 우리끼리 할 때는 어때? 기분이 어때요? 아 다시 데자뷰가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예. 그런데 뭐 딱딱한 게 좋아요. 그때처럼 그냥 피자 먹으면서 헛소리 하다가 맨날 JTBC에 박제돼가지고 계속 고통받는 게 좋아요. 나는 그 영상들이 맨날 나올 때마다 매번 연락이 오니까 예. 제일 괴로웠던 영상이 그거잖아. 지구를 떠나야지. 아 지구 떠나야지. 그거는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되면은 지구를 떠나야지인데 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그렇게 떠나야지로 된 바뀌어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명언이 됐어. 어쨌든 지금 시간이 되게 많지가 않아서 네.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두 개야, 두 개. 그 대통령 선거 네. 지금 아주 막장에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솔직히 내가 어제 대구에서 KTX 타고 오려고 이제 했는데 KTX 표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일찍 자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8시 그렇지, 출발해야 그렇지. 되니까. 예.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오. 뭔 일인데 하고 봤더니 예. 이제 새벽 2시에 그 난리가 난 거지. 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성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을지를 이제 이해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정상인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가출이라고 규정되었던 나의 마지막 몸부림도 대선 캠프에서 그게 요즘은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인간 만들기 위한 훈육이었다.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바꿔서 보고 있는데 사실 예고된 상황이었고 다만 이거를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다고 했던 시도가 개혁신당이었고 우리 방주 이제 다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아직 깜깜이라서 전혀 감 안 잡히죠. 감이 잡히는 거 하나는 이번에 가처분 전쟁이 또 시작됐고 또 이준석이 열어놓은 당과의 가처분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고 가처분은 정상적으로 가면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6시까지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다가 5시부터 6시까지 가다가 한덕수 후보가 차가 막혀서 못 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왜 이런 변수를 자꾸 만들지? 왜 제일 잘 이해하시니까. 나 어저께 새벽 3시, 4시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거 다 깨 있었어 어제. 그래서 나 좀 잘라고 누웠다가 오늘 또 여기도 와야 되니까 그 전화를 받았더니 막 이제 그 보좌관들 그 당직자들 오는데 내가 재밌던 표현이 하나 그거야. 아니 결혼식은 김문수랑 했는데 혼인신고는 한덕수랑 하래잖아. 아니 우리 식으로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는 나름 비장하게 세상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우리만의 작지만 소소한 대하 드라마 기획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무슨 그러니까 뭐 오늘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지 뭐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하 드라마를 하려고 저 뭐 내가 새 왕조를 열겠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김치로 사장 때리는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갑자기. 아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뉴스나 노출이나 이런 구글 트렌드나 이 빅데이터가 이게 국민의힘 쪽이 높게 나오는 거야. 민주당을 역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민주당 그 친구가 전화 왔어. 너는 민주당에서 불나면 구경 안 하겠냐? 재밌어서.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이재명 행보보다 이쪽을 다 더 많이 본대. 제가 드라마판에서 일을 좀 했잖아요. 쪽대본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건 처음 봤어. 나도. 그러니까 아침에 민주당 의원 둘이 연락 와가지고 진짜 1대1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금 뭐 기자들도 보고 있을 테니까 이거 립 서비스 한번 쉽지 해주고 않을 그랬어요. 거예요. 아마 그거는 국민의힘이 미쳤다고 그거는 어떻게든 막판에 등록은 할 테고 그래서 5시 얘기하는 게 가처분이 안 나올 타이밍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래서 그 6시가 지나게 되면은 재판부가 아마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시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는 가처분하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것 같다. 각하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뭐 김종인 할배, 뭐 이제 할배라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이시든가 아니면 뭐 권영세든 권성동 의원이든 누구든
와서 야 보수, 우파, 자유를 살려야 된다. 단일화에 들어와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하고. 무조건 여기까지 갑니까? 진짜로? 당연하죠. 만약 그러면 당신들의 동료들이 뭐 개혁신당의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이준석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를 밟고 가십시오 하면서 엎드렸어. 옛날에 밟고 윤석 가요? 당연히 밟고 가지. 옛날에 윤석열 성격은 안 변해 이게 사람이.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약속하는 거죠. 네? 이것도 레전드 영상 될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그 뭐야 그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하겠다 나왔을 때 네. 그때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같이 안철수 의원이 안 만들면은 죽습니다. 네. 하면서 협박하던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고 나중에 새로운 보수당이랑 만들었을 때 미래통합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랑 합치지 않으면은 우리 다 너를 버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봤었고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간 사람들이나 아니 그 가자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질 않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프레스 18 할 때 우리가 이제 세대 30분 하니까 좀 올라오네 이제 오네. 세대 포이론 뭐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게 신구 조화잖아요. 신구 조화인데 그러니까 이거지 아빠 쌩까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모든 거 다시 다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신구 조화했잖아요. 4년 전에 대선 그거는. 네. 근데 지금은 신구 조화는 세상의 모든 그게 구구 갈등이야. 어르신들 갈등이잖아요. 모든 관심이. 그러면 이 시대의 키워드는 이제 세대 교체야. 신구 조화에서 이제 세대 교체로 넘어올 때가 됐어 보수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뭐 그냥 이준석 했을 때 어떤 나라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뭐지 명쾌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적어도 이런 정규재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대담이나 엄티브 나가서 했던 그 영상을 보면 약간 귀가 씻기거든. 이거 좋은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좀 전폭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적어도 나는 걸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하다못해 회사 사장을 하더라도 내려야 되는 판단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 판단이 상식적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사장이 회사를 위해 내리는 판단,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위해 내리는 판단, 가족에서 가장이 가족을 위해 내리는 판단, 상식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것의 집합체가 결국에는 그 집단을 발전시키는 건데 이준석이라면 그래도 말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신뢰가 드신다면은 그게 이준석을 선택하라 좋은 이유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여기 동대구역에서 여기 오는 택시에서 택시 기사님이 딱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준석을 찍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겪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로 무슨 말 했는지 상관없다.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얼마나 판단을 못하느냐. 우리 그때 부산 엑스포 될 거라고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 희망 고문한 것도 봤고 의대 증원하면서 이건 좌파의 의료 정책인데 좌파의 의료 정책을 들고 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에 수류탄 까놓는 이런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준석이 대선 이겨줬더니만은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기고 작게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치려고 한다든지 그냥 상황 판단과 그 다음에 결론 자체가 그냥 저세상 결론이거든 거의 그러니까 적어도 이준석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몰라도 이준석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우리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기업도 저 사람은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상식을 갖고 하는구나가 적어도 이해 가야 되는데 윤석열, 이재명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를 이해 못 하겠는 것들. 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궁금해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살아서 그래. 30분쯤 되니까 좀 풀리죠. 그렇습니다. 예. 내가 나중에 그 만약에 당선되면 예. 대구를 처음으로 놀러 오실 건가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봐야죠. 대구를 가장 먼저 올 수도 있지만은 나는 솔직히 립서비스 한번 하고 TK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12일 날 선거운동 땡 하면 시작하는 곳도 공단 지역으로 갑니다. 예, 소위 한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가장 위험한 곳부터 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또 계속 이제 몇 년째 투쟁해 오고 있었던 것 중에 전기잖아요.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189원까지 올랐어요. 70%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파트 얘기도 나왔지만 아파트에서도 되게 이제 또 달라진 거 하나가 우리나라가 건축비 생각을 안 했어요. 땅값이었지. 근데 건축비가 너무 올라갔어. 그래서 재건축이 다 망했죠 지금. 그 건축비가 올라간 것도 온갖 규제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 TK에서 레미콘 기사님들부터 8호제라고 해서 8시부터 5시까지만 이거 안 하고 24시간 우리가 하겠다. 왜? 죽겠으니까. 건설 경기가 죽으면 자기네들도 일감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때까지 뭐 노조라든지 뭐 우리가 안전수칙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사회적 합의를 했었다라고 나름 한 게 균형점이 없는 답이 없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다 해체해야죠. 정부 조직도 많이 개편하겠다 하는 게 이게 부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니까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서 없애야지. 자기 그냥 일거리 만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여가부가 뭐 청소년을 뭐 붙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환경부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국토부랑 이거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 존재감을 찾으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싹 조정해버려야 합니다. 오늘 아쉽지만 이 정도 네. 해야겠죠. 네. 어쨌든 지금 뭐 대구 밖으로 가서 한번 예. 놀고 가시나요? 동성로 가가지고 또 버스킹이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선거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시기라 가지고 또 이렇게 저기 그 케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어? 이게 그 대구의 명물 중에 하나인데 네. 딸기 케이크를 제철 제가 3개를 사서 나는 어. 그 수행 운전기사 셋이 오는 줄 알았지. 이렇게 예, 예. 막 대군단이 와. 오는 줄 몰랐죠. 커피 명가. 아까 밖에 오니까 경찰들이 경광등. 자꾸 나보고 일로 가려면서 저 같이 오늘 방송한 사람이에요. 그랬지. 그랬더니 외모가 불순하니까 그렇지. 말이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시험자 거수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추억팔이 했는데 아. 그 예전에 느낌이 좀 안 살더라. 저희가 다 늙고 높아지고 저희도 이제 다 늙어서 힘이 없어졌으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든 오늘도 내일도 잘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이제 승부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보수 진영에 중도 보수 진영에 남아 있는 카드 이준석입니다. 다른 카드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고만장하지 않고 또 차근차근 동탄 모델을 재현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음에 또 언제 또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내려놓고 예. 편하게 피자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빠이요. 네. 네.